평화를 빕니다. 제가 금방 평화를 빕니다 하고 인사드렸죠? 네. 평화를 빕니다. 어디에서 인사하세요? 성당에서. 성당 뭐 할 때? 미사 때. 맞습니다. 우리가 미사 드릴 때 평화 빕니다 하고 평화 인사를 하게 되는데 이 평화를 빕니다를 엄청나게 사랑한 분이 계세요. 바로 성 프란치스코입니다. 프란치스코는 어디를 가든지 평화를 빕니다 라고 했고 한국에 있는 제속 프란치스코의 회원들 그리고 프란스칸들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평화를 빕니다 하고 인사를 합니다. 언어는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힘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평화 그러면은 그 평화라는 그 평화의 기운이 이렇게 다른 이들에게도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평화를 빕니다 하고 나중에 인사 한번 해보세요. 네. 해볼까요? 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프란치스코 성인은 그래서 평화의 사도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저희들도 프란치스코 성인의 이러한 평화의 사도에 걸맞게 평화를 전달하느니 또 평화를 심느니 또 어디서든지 분쟁이나 그런 어떤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평화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제속 프란스칸들을 통해서 제속 프란스칸이 무엇을 하고 사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속 프란치스코 회원은 실질적으로 사도직을 위한 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사도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속 프란치스코 회가 복음적인 생활을 하는 여러 가지의 생활 안에서 한국에 있는 회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보면은 제속 프란스칸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는요, 1937년 그때가 일제시대죠? 네. 1937년 일제시대에 처음 오기선 신부님이 회원이 됨으로써 시작이 됐어요. 오기선 신부님은 작은 형제회가 한국에 들어오자 평소에 프란치스코 성인을 흠모하고 있다가 작은 형제의 수도자들을 찾아갔죠.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렇게 프란치스코 사매원이 된다는 것을 알았고 또 같이 명동성당에 병요양차 오셨던 이광재 디모테오 신부님하고 같이 입회를 했어요. 입회를 하고 정말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이 일반 평신도들에게도 빨리 이렇게 정착되고 또 성화되고 그럴 수 있는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 모은 사람들 중에는 장면 요한 그 박사의 가족들이 가장 많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유홍열 박사라든지 정지용 시인 아시죠? 네. 정지용 시인 또 서울교구에서 복자 후보로 올려져 있는 조종국 마르코라는 분 계세요. 알고 계시는군요. 예, 조종국 마르코도 제속 프란치스코 회원이셨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1978년 바오로 6세 회칙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수도복을 입었었고 그랬지만 그러한 어떠한 모습들 안에서 이 초기 형제 프란치스코 사매원들 모습인데요. 아직 입회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현재는 입회라 그랬고 당시에는 착의식이라고 그랬었어요. 이게 1937년 12월 25일에 오기선 신부님이 주례로 한 첫 번째 차기식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입회식인데 우리가 1937년에 있었던 이 일을 기념해서 올해 75주년의 역사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당시는 이런 분들만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오순절 평화의 마을을 설립하신 오수영 신부님도 제속 프란치스코 회원이셨어요. 또 있는데 노기남 대주교님도 제속 프란치스코 회원이셨어요.
사실 한국 교회 안에서 제속 프란스코 초기 회원들은 굉장히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사회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오기선 신부님과 이광재 신부님이 첫 사제 회원으로 제속 프란스코 회에 씨앗을 뿌리기 전에 1921년에 뉴욕에서 카푸친 수도회가 하고 있던 세례자 성요한 성당에서 한 분이 입회를 했어요. 그분이 바로 장면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동생분이신 장발 루도비코 형제님도 뉴욕에서 입회를 했죠. 그리고 귀국해가지고 오기선 신부님과 같이 이 차기식을 준비를 하고 또 이어서 그 다음에 서약을 했는데 계속해서 서약 준비를 하면서 형제 설립을 추진을 했어요. 이 모습은 첫 번째 서약을 한 우리 초기 회원들의 모습입니다. 수도자의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귀한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초기에는 오기선 신부님, 장면 요한 회장님 이런 분들에 의해서 형제가 설립이 되고 형제가 주도적으로 움직였지만 작은 형제의 도요한 신부님이라든지 배쥐스땡 신부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의해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제속 프란스코의 설립은 이런 수도의 정신을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수도의 작은 형제의 그런 프란스칸 영성의 통로를 가질 수 있도록 영성 지도도 받아야 했고 그랬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몇 분의 초기 회원의 삶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너무 잘생긴 분이시죠? 누군지 아세요? 밑에 써놨으니까 모르실 리가 없지요. 장면 요한 초대 회장님이신데 이 장면 요한 초대 회장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정치인으로 알고 있고 또 교육자로 알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장면 요한 초대 회장님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치적인 야욕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그 개인적인 그 영화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모든 삶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진리이고 또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장면 초대회장님이 활동하시던 당시 우리 초기 회원들은 그때는 평신도들이 이렇게 실제로 활동하고 있던 사도직 활동을 많이 하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초기 형제 회원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현재의 사도직 활동을 많이 했어요. 일례로 쉽게 얘기하면 노기남 대주교님 착자식 때는 우리 제속 프란스칸들이 전례 일체를 맡아서 그 일을 진행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장면 요한 회장님이 1939년 첫 번째 형제가 생겼을 때 첫 번째 형제가 서울 형제회예요. 첫 번째 형제가 생겼을 때 초대장도 하셨지만 나중에 정계에서 은퇴를 하고 1962년에 형제가 다시 이제 이렇게 결성이 되는데 62년은 6.25 전쟁을 겪고 난 이후잖아요. 6.25 전쟁 때 어땠겠어요? 형제가 그대로 살아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죠. 다 뿔뿔이 흩어지고 수도원도 다 폐쇄되고 많은 분들이 피난을 가고 그러는 와중에서 세월이 흘러서 이 형제 회원들, 그러니까는 제속 프란스칸들을 다시 모이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일회원이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공화영 안드레아 신부님이신데 그분이 흩어져 있는 회원들을 모아서 형제를 다시 만들고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 개의 형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8개 형제가 생겼는데 이렇게 8개의 형제가 따로따로 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한번 모이자. 우리가 형제가 아닌가 진짜. 그래가지고 모였어요. 그것이 1962년이에요. 그리고는 그 다음 해에 그러지 말고 우리 연합회를 만들자. 그래서 연합회를 만들었고 첫 번째 초대장님이 다시 또 장면 요한
형제님이 되신 것이죠. 그랬는데 사실 그때는 장면 요한 회장님이 가택연금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회원들이 장면 요한 형제님이 우리의 연합회 초대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가택연금 상태니까 집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초대장을 해달라고. 그때 장면 요한 형제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무 부족하고 내가 너무 작아서 이 일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는 공화영 안드레아 신부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전했죠. 당신이 해야 된다고 회원들이 원합니다. 당신의 겸손한 모습, 당신의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 당신의 크리스찬 신앙의 모범 때문에 당신이 회장을 해주기를 회원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면 회장님이 수락을 하고 초대 회장으로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불행하게도 이제 1966년에 선종을 했어요. 지병이 있으셔서. 그때가 67세였는데 장면 요한 회장님의 어떤 삶은 정말 우리나라 안에 유엔에서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로 남한이 등록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외교적인 그런 수완도 있으셨고, 또 이승만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우는 일도 하셨고, 또 동성고등학교에서 재직하시면서 교육 사업에도 하셨지만 평양에서 선교사 생활도 5년이나 하셨던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제속 프란스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로 제속에서 사회생활과 크리스찬 생활이 따로따로 있지 않은 참으로 일치된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오기선 신부님이세요. 지금도 오기선 신부님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돌아가신 지가 1990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기선 신부님을 기억하고 있고 오기선 장학회가 있어서 매년 기념식을 갖고 있지만, 사실 오기선 신부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제속 프란스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상상할 수 없어요. 프란스코 성인을 흠모했던 오기선 신부님은 제속 사매원이 되고 난 이후에 많은 형제를 조직했어요. 그리고 그런 형제를 조직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프란스칸 정신이 뿌리를 내리도록 자기 자신의 삶도 그렇게 살았죠. 왜냐하면 프란스코 성인이 가난한 이들과 더불어 살았듯이 이분은 본당 사목을 하시면서도 고아들을 데리고 사셨고, 또 프란스코 성인이 순교자에 대한 열망이 컸던 것처럼 이분은 말년에 정말로 한국의 순교지에 대한 대부잖아요. 한국 순교자의 그러니까 한국 성지의 대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순교 신심이 컸고, 프란스코 성인이 성모 신심이 굉장히 깊었죠. 그랬던 것처럼 이분 또한 성모 신심이 굉장히 깊었죠.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제속 프란스칸 삶을 통해서 프란스칸 정신을 이어받은 이 신부님은 사목활동 안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배어 있었고, 늘 형제 회원들을 만날 때는 프란스칸 삶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회원들을 일깨워주곤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기선 신부님은 굉장히 해학적인 분이셨어요. 프란스코 성인도 좀 해학적인 면이 많이 있거든요. 갑자기 길을 가다가 노래를 부르고 싶다거나 뭐 이러면은 그러한 그대로 그 흥에 취해서 그러한 그 마음 안에 느껴지는 것을 노래로 부른다든가 그러곤 했는데, 오기선 신부님도 해학적인 면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론을 하시면은 갑자기 보이지 않는 그 뒤로 숨었다가 뻘떡 일어난다든가 이런 실제 사람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고 금방 지루해하지 않고 재미있어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곤 하셨습니다. 아마